안녕하세요. 신규진의 쿨정치. 저는 신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 나온 여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좀 조국 그 신당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분석해 보려고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좀 악재적인 변수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를 좀 띄워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투데이라는 데서 RN서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조사를 보시면 국민의힘이 41.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7.9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 조국신당이 8.3%나 됩니다. 그래서 이 조국신당의 8.3%와 이 더불어민주당의 37.9를 합치면서 거의 46%가 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보다는 4% 이상 지금 이 합산이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변수로 살아있다. 그리고 비례로 보시면은요, 조국신당이 2당이에요. 22.4로 21.7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이재명에 대한 그 반감, 그 비명행사 공천에 대한 반감이 이제 투영돼 있고, 그리고 이제 조국 신당이 그 지금 김어준 쪽에서 되게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신당이 오히려 이 메이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그 이제 이재명 쪽의 그 개딸들이 지금 조국 신당을 뭐 공격한다고 해도 대중적인 그 셀럽적인 인기가 이 조국이 되게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선이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조국이라는 이 변수가 나타남으로써 이 구도를 이게 다시 체인지할 만한 프레임 전환이 지금 있지 않으면 이 흐름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게 어, 주류 평론가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금 나오는 여조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전반적으로 고민정 이번에 그 김용민하고 조광한 이 조광한 씨도 이제 저쪽에서 그 전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조광한 씨가 이쪽 남양주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이분이 이쪽으로 좀 전향했다라는 사실도 꽤 오래 알려져 있었고, 또 이분을 영입한 것이,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최근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개항에서 오차 범위 내로 붙어가지고 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 조광한 씨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후보 경쟁력으로 정당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전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여조에서 잡히는 그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 세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고관여층, 정치 고관여층들이 더 많이 잡힌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여조에.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여기서는 36.6이고 민주당이 42.6. 여전히 6% 차이가 나는데 지금 후보 경쟁력은 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광한이라는 분이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이 당 경쟁력보다 못 미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김용민이 되게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 지지율보다도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지역 조직에 강점이 있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거는 이 후보 자체가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또 6%나 돼요. 정당 지지자 외에.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하면 이 지지도가 나옵니다. 김용민이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지지 정당으로 보면 안 되고 사실상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는 것은 이 지역구의 표로 완전히 그 거의 100% 전이되는 표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위협적이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천 내용을 수습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 지금 노웅래도 저기 불출마 선언하면서 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그랬고 고민정도 뭐 최고위 복귀한다고 했고 뭐 김부겸도 여차하면 등판할 거라는 관측이 있죠. 그리고 이해찬도 뭐 선대위에 들어간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특성상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위기가 되면은 잘 뭉치고 있고 거기는 컨트롤 타워가 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김어준이라는. 그래서 김어준이 이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일사불란한 대우를 갖출 것이라는 점이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신환하고 고민정이 붙었는데요. 7% 차이가 납니다. 지금 김경진 씨 같은 경우 동대문에서 장경태랑 붙었을 때 5%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오신환이 지금 7% 차이가 나고 있고 심지어 여기는 대선 때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데예요. 약간 1%인가 그 차이로 이겼던 데고 많은 평론가들이 오신환이 너끈 이길 거라고 예측했던 데인데 7%까지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국 신당의 지지율을 다 고민정이 빨아먹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면이 이 조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나서 그 이재명한테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여주에 잡히지 않았던 샤이 진보라던가 이탈 진보들이 지금 다시 결집을 하고 있고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김어준 그리고 이해찬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민주당의 정당 구조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계가 전체주의적인 시스템 자체가 잘 지금 정비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그 친명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민주당을 다 접수하는 식으로 했지만은 또 결국에는 그 위에 그 제가 책에는 김어준이 이렇게 조정 능력, 교황처럼 조정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김어준 같은 사람이 이 교황이 있는 거예요. 이 왕권 제가 얘기했지만 센 사람이 이렇게 영토, 예, 영토를 따먹으면은 그거를 인증해주고 승인해주고 이렇게 적절하게 권위를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저 이해찬이라든지 이 김어준이 그 큰 세력들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면 어쨌든 그 포지셔닝이나 그런 그 컨셉의 기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저쪽은 이견의 여지 없이 뭐냐면 조국이랑 이재명이랑 같이 간다. 물론 개딸 세력들이 이제 조국하고 그 이간질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 김어준 세력이 이제 일종의 캐스팅 보트 같은 거를 딱 형성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국 비례로 가고 이제 이재명 이렇게 커플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했던 그런 모든 비명 행사 공천 같은 거 다 이렇게 물리치고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그 분노 투표를 하는 거죠. 정권 심판론. 그리고 이제 그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김어준에 대한 4050이 가지고 있는 그 김어준 팬덤이라든지 자기들만의 그런 부족주의, 그거에 근거해서 이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이 굉장히 무서운 게요. 일단 중도층들한테 있어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중도층에 있어서도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 이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중도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정권에 대한 그 지지냐 아니면 정권에 대한 비토냐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로 갔을 때는 정권에 대한 비토심이 아직도 높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만은 아직도 뭐 40대 뭐 40%대 50%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구에서 이미 그 지역 기반이 탄탄한 민주당 조직이 다시 이제 움직이면은 그게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또 민주당 그 현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지도라든지 그런 거에서 훨씬 앞서간다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비명 행사 공천을 슬쩍 이제 묻어가는 거죠. 조국이 이렇게 이제 깃발 들고 나서 이 한풀이 복수 이거를 하자. 근데 이제 이 방식이 좀 무서운 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4050 친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김어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그 사람들이 투표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약간 조국 신당이 약간 무슨 제3지대처럼 이렇게 이 뉴스를 잡아먹고 아젠다를 잡아먹는다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3지대는 그러니까 제3지대에 바람이 불면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투표를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사람들은 새롭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국 신당 자체를 민주당 플러스로 민주당의 확장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쪽 그 강성 지지층들 중에 약간 투표에 대한 의욕이 적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조국이 말하는 대로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거를 논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선이 두 개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쪽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재명을 지우는 거죠. 이재명 대 한동훈이었는데 이걸 지우고 조국 대 윤석열로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디올백이 안 맥히니까
그 최상병 그 수사 외압 사건을 해가지고 그 군인권센터 그 성소수자 출신의 그 임모 씨라고 그 군인권센터 하는 사람 비례 4번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최상병 문제를 이쪽에서 되게 이슈화 시키고 있는데 또 이 상황에서 뭐 호주 대사 그 문제까지 이렇게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기 원톱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선대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저쪽에서 원하는 이슈 그 구도는 한동훈 대 이재명을 지우고 이제 조국 대 윤석열로 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 조국을 상대할 다른 프레임을 국힘 쪽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을 상대하는 어떤 되게 중도적인 인물 그리고 상식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번에 백분 토론 때 유시민하고 유승민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유승민이 되게 조국을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조국 신당이 이렇게 뜬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김근식 씨 같은 분이 이제 조국당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당에 그냥 있는 인사들이 조국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격하면 그런 효과가 별로 없고요. 딱 제가 만약에 이제 선거 전략을 짠다고 한다면 뭐 인요한 씨 같은 분이 국민의 미래의 선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지위를 부여해주고 이 조국의 비례당을 우리가 상대하겠다. 그래서 카운터파트는 비례당 대 비례당이다. 이런 식의 구도를 짜가지고 이게 뉴스나 이런 것에 인요한이 조국의 저격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의 이 저 민주당의 위성 비례 정당은 조국당이다. 근데 우리의 그 파트너 정당은 국민의 미래인데 국민의 미래의 수장은 인요한이다. 약간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인요한이다. 그래서 인요한데 조국의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조국은 지금 말을 하는 것이 계속 그런 범법자들 다 끌어들이면서 그러니까 2030에 되게 호소할 수 있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그리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뭐 입시나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해도 2030한테는 굉장히 표리부동하게 느껴지고 본인이 지금 2심에서 뭐 징역 2년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꼬집어 줄 수 있는 조국의 내로남불과 그리고 조국이 이런 그 범법자로서 네, 이제 당장 내일 모레 깜빵에 가야 될 사람이 이렇게 정권 교체 이런 거를 해서 선동하는 것에 대한 대응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미래의 수장인 뭐 대표성이 있는 인요한 씨 같은 사람이 내가 조국을 맞상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요한 씨는 의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전원 입시라든지 그리고 그런 조국이 얼마나 그 청년 세대에 무력감을 줬는지 그런 점을 집중 파고들 수 있는 조국의 저격수, 조국의 카운터파트를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지금 이재명을 확 그냥 눌러버린 검사 대 검사 사칭범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이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조국의 카운터파트로 나서기가 굉장히 그 프레임이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국이 자꾸 내세우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그 윤석열 라인에 의한 검찰에 의한 희생자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꾸 뭐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뭐 계속 고발 사준이 뭐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너는 뭐야? 너는 왜 멀쩡해? 그런 정서를 자꾸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이 프레임을 깨려면은 그 프레임이 먹히지 않게 하려면은 정말 조국의 사법적인 그런 절차라든가 조국의 재판이라든가 조국의 그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것과는 무관한 되게 중도적인 제3자가 나서서 조국 당신은 파렴치범이야. 그리고 조국 당신은 내로남불의 화신이야.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 있게. 근데 제 말은 그게 그냥 뭐 김근식이나 유승민 정도의 스피커 가지고는 택도 없고 아예 그냥 이 전선을 그렇게 그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미래라는 당은 미래를 얘기하고 청년을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의 강을 우리가 건너서 우리 사회가 조국을 빨리 청산하고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국 청산의 메시지가 이 비례당의 핵심 아젠다로 나오면서 우리가 조국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러면 공정 시스템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미래 정책 예, 그리고 입시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뭐 그 수시라던가 아니 그러니까 정시 강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국과 대립이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국 사태를 되게 일으켰던 그 파렴치한 거짓말들
내로남불들 그거를 공격할 수 있는 아젠다를 딱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저들이 조국을 가지고 그 복수, 사적 복수의 서사, 연민의 서사 이거를 가지고 지지층들을 되게 결집하는 그 흐름을 딱 끊어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프레임 전쟁, 새로운 전선이 지금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지지층에서 나오는 것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되게 어떤 언론 주목도가 되게 높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지층들도 볼 때는 아 되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뉴스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인요한 씨는 뭐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지만 뭐 호남 출신이고 약간 둥글둥글하고 서양인이고 그리고 좀 중도적 이미지가 있는 게 어쨌든 이분은 새롭게 등장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저 조국이나 이재명이 말하는 그런 이슈들에서 좀 떨어진 그리고 중도적인 사람들의 시각을 이렇게 대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말하자면 예전에 뭐 김종인 같은 사람이 해줬던 역할을 인요한 씨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약간 정파적인 색깔 그리고 개파적인 색깔이 덜한 옅은 인물이 나타나서 약간 중도층이라든지 일반 국민들 저관여층의 시선에서 탁탁 쳐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언론의 바이럴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 그 싸움의 당사자잖아요. 조국과 윤석열, 조국과 한동훈으로 가면 그 싸움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조국은 그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그거 판결 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 조국은 그냥 패배한 사람, 그러니까 딱한 사람. 그리고 너무 뭐 잘못한 것에 비해서 많이 얻어맞은 사람인데 그 때린 당사자가 한동훈이고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인요한 씨가 이제 딱 그 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요한 씨는 조국을 때린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중간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좀 제가 우려되는 거는 약간 그 최상병 이슈도 빨리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커지지 않게. 그리고 그 부분, 군 인권센터. 그 사람이 어쨌든 성소수자 출신이고 미필이라고 하는데 그 군 인권인이 뭐니 해가지고 그 선동하는 그런 악질적인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의대 정원 이슈가 좀 이렇게 장기화되고 되게 강대강으로 대치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지지층 내에서 되게 반반으로 갈리는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컨대 76%대 뭐 25%다. 그러면 그 25%에 반대하는 쪽에 상당한 보수 지지자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 막 하면서 되게 서로 극단적인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피로감이 좀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서 국민 지지자가 높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슈를 어떻게 선도해서 가느냐,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이 들리느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거를 뭐 총선용으로 그냥 대책 없이 뭘 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뭐 강경책이든 아니면 유화책이든 협상이든 뭔가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이 이슈를 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런 전략이나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지치기 때문에 어떤 변화, 어떤 국면 전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부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게 국민들한테 뭔가 설득하고 호소하고 계획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소통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좀 약간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저쪽이 되게 조국으로 인해서 결집을 해서 그 조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샤이 진보들 그리고 이탈 진보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더 강화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민주당 지지층이 이렇게 상수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중에서 빠져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에 이 강서구청장 이후에 그러니까 정부 심판론이 되게 높았던 그 수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중도층까지 확대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중도를 공략하는 것인데 그럼 중도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조국에 대한 비토 심리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청년이나 미래 이런 쪽으로
간판을 저쪽하고 되게 다른 색다른 2030 대 4050의 대결이라든지 그런 식의 프레임 전략이 딱 나타나야지 어, 겨우 이제 그 지금 잡은 우위의 그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조광환 그 남양주 시장의 제가 지금 후보 경쟁력 문제 오신환 씨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우려점을 좀 나타낸 적이 있어요. 한강 벨트에 너무 세복의 그쪽 계열의 후보들이 많다. 그래서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수도권은 조직보다도 이렇게 그 후보의 이미지나 인지도가 되게 중요해서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한 동네인데 또 특히나, 어, 그 수도권의 그 사람들의 투표 성향은 이제 대세를 많이 따라간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아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레이나라든지 이러면 한정민 씨라든지 아니면 수원병에 지금 넣은 그 박문규, 이수정 씨라든지 이원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인급인데 좀 참신한 새로운 뉴페이스나 그런 대중친화적인 사람들이 한강벨트에 이렇게 포진을 하면 한동훈의 바람이 딱 불고 정당 지지율 딱 올라가면 그 정당 지지율을 다 받아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새하얀 도화지 같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강벨트에 인지도가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많이 노출된 그런 캐릭터가 강한 세복의 성향의 사람들을 많이 넣었잖아요. 뭐 김근식 씨, 그다음에 뭐 지금 하태경 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김근식, 하태경, 뭐 윤희숙, 예,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세복의 계열을 넣고 뭐 종로의 최재형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지지층들한테는 뭐지? 좀 반신반의가 가는 인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원래 캐릭터가 있는데 오신하 씨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캐릭터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좀 옛날에 막 이준석 때도 약간 좀 기회주의적인 거를 보였고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좀 이게 뭐지? 별 선뜻 호감상이 아닌 거예요.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올려놓은 당 지지율이 이게 싹 다 그냥 그 지지층들 다 이렇게 결집해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뭐 중도층의 이미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중도층들은 이미 그쪽 바닥에 이제 다져져 있는 현역들이나 이런 쪽에 많이 경도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세부 지지가 나오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당 지지율을 이 후보가 못 얻어먹냐? 그럼 또 이제 공천이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조광한 씨도 그렇고 지금 함은경 씨도 굉장히 지금 거기 저번에 김경률 씨 나왔을 때보다 더 격차가 많이 나오는 걸로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조정훈 씨도 되게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 이겼던 지역이고 대선 때 이겼던 지역이고 지금 그 노웅래 사태로 인해서 거기도 되게 조직이 어수선하니까 압도적으로 좀 이기는 결과가 나야 되는데 거의 비등비등한다는 거예요.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수도권의 4050 대개 콘크리트를 대적할 수 있는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런 프레임과 전선이 새롭게 구축되지 않으면 굉장히 수도권에서 당 지지율도 지금 사실상의 저는 데드크로스 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조국의 그 보이지 않았던 조국의 그 지지자들이 딱 나타나면서 ARS에서는 데드크로스 났고 지금 면접에서는 비등비등처럼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더 꺾일지 이런 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그 ARS에서 더 데드크로스 났다라는 것은 강성들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샤이라는 거죠, 샤이. 왜냐면은 면접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나 조국 지지해 하기가 이제 쪽팔리니까 지금 면접과 ARS에서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뭐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 ARS에서는 20%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뭐 갤럽 면접에서는 한 12% 거의 뭐 2배 정도 큰 격차가 난다는 거는 그만큼 샤이 조국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샤이 대개 콘크리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전선도 지금 흐트러져 있고 지역구에서의 또 후보 경쟁력이라는 변수까지 또 새로 생겨서 이제 또 뭐 조광안이나 예를 들면은 뭐 그 조정훈 씨도 그렇고 김영주 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전향자들이 많은데 이 전향자들을 얼마나 그 기존의 국힘 조직이나 지지층들이 우리 사람으로 생각해서 빨리 이렇게 결집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다각적인 전략이나 메시지 전략이 지금 되게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대위라는 이제 비례 후보를 어떤 사람들을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선대위의 간판을 누가 될 것인지 그런 아직까지는
국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의대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의대 이슈도 새롭게 아젠다를 좀 던져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니까 이게 전선이 그어졌는데 전선이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럼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끌어가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무엇을 호소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될 시점이고 당정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그것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네, 심규진의 쿨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